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다들 뉴스A 보고 오셨죠? 제가 매일 아침에는 정치 시그널,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서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 드리는데요. 매일 저녁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짚어서 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박상수, 박민영, 설주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직책은 좀 뗐는데 자막으로 넣어드리니까 한 번씩 얘기할 때 넣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희끼리 오늘 중요한 뉴스들을 정리해보면 되는 그런 시간인데 크게 제가 두 가지 이슈로 한번 정리를 해와봤습니다. 내일 헌재에서 10차 변론기일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증인신문이 열리는 날인데 이게 과연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뒤집기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체 중도보수를 왜 언급했는지 그 속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전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잖아요. 근데 오전에는 서초동 법원에 갔다가 오후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을 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두 개 다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변론기일 변경을 왜 안 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헌법재판소가 진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뭐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저 원래 내일 변론기일이 지난주에 잡혀 있던 게 있었는데 지난주 거를 내일로 제가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방송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미룬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받아줬어. 내가 방송 출연 이렇게 써가지고 냈는데 그냥 판사님이 받아주시더라고. 그래요? 방송 출연 이렇게 썼는데 방송 출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쓴 거죠. 사유를 써야 되니까. 사유를 써야 되니까. 그래야 방송 출연도 받아주는 사유가 돼요? 되더라고요. 나는 처음 해봤어요. 방송 출연으로 변론기일 변경을 처음 해봤는데 기일 변경했더니 이게 받아줄까 했는데 하니까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원래 내일 아침이었는데 또 내일 아침은 또 상대 변호사님이 또 뭐 바쁜 게 있다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보내시길래 준비 서면을 아직 안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또 우리 또 동업자들끼리 또 도장 찍어주거든. 이렇게 찍어줘서 또 이제 몰랐네요. 그래서 그냥 또 내일도 변호사님들의 개인 사정으로도 연기가 되는 게 변론기일인데. 변론기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재판도 또 이제 3월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의뢰인이 아니라 그냥 변호사 개인 사정으로도 변론기일 변경해 주는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재판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심지어 구속 취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찌 보면 가장 진짜 중요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그런 건데 이거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헌재를 밀어달라. 이거는 너무 이거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어제 여기 나왔던 김지호 부실장이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형사를 미루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한 방송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형사를 미루면 되지 않냐. 왜 헌법재판을 미루려 하냐 이러길래 내가 그날 내 순서가 안 돌아와서 말을 못했는데 형사 미루면 안 돼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좀 미루잖아요. 형사는 내일 거는 미루면 안 되는 게 구속 취소가 걸려 있다니까. 그 소리는 이제 내일은 구속을 더 받아라 이거잖아요. 내일은 구속 취소가 걸려 있으니까 형사를 고정으로 가야 되고 이 헌법재판을 미루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좀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간 결정이지만은 저는 좀 연기를 해줬으면 좋았겠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파면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파면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결국에는 생각을 하지만 절차 보장을 완벽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과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어떤 정말 티끌만한 어떤 이것을 잡을 수 없는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저는 재판 진행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재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걸 그래서 민주당 쪽 패널, 저는 지금 당적이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 쪽 패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대답은 그거야. 헌재가 하는데 뭘 그걸 또 따지고 그러느냐. 아니면 이건 뭐 헌법재판관들 평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걸 뭐에 피청구인 측에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느냐. 저는 조금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요. 그건 대부분 변호사들은 알 거예요. 이거 기일 연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유다. 그리고 기일 연기를 뭐 한두 달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음 사실 먼저 잡힌 게 네. 형사재판이었잖아요. 네. 그 날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공판 준비기일이다. 그래서 출석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지 않냐. 예. 이걸 얘기하는데 네. 내일은 어찌됐든 간에 구속 취소 그러니까. 신문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저는 구속 취소 사유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만은 이번에 짚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속영장의 시한. 그 시효가 이번에 다퉈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법원을 통해서 그 구속영장의 시효와 관련해 가지고 명확한 해석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할애를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 뭐 이거 시간을 뭐 1시간 늦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박상수 변호사도 해서 알겠지만 변론은 시간 단위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날짜 단위로 준비를 그럼요. 해요, 보통.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1시간 미룬다고 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요, 없죠. 1시간 네. 미루는 건 약간 이게 뭐지? 운동거리? 놀리는 거지. 놀리는 것 같아. 놀리는 예, 거군요. 왜 이러나 싶어요. 그래서 네. 저도 뭐 결론에 있어서는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차에 있어서는 피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억지 부리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저는 알겠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내일 기일과 관련해서는 꼭 강행을 했었어야 됐느냐.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은 오전에는 법원 형사재판 출석하고 오후에 혼자 나가겠다 이렇게 뭐 받아들이고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박민영 네. 대변인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실제로 공정한 것보다도 공정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또 헌법재판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변호인단 피청구인 측과 협의 안 한 상태에서 화목으로 매주 변론 기일을 확정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형사재판 공판 기일이 이제 20일로 잡혔을 때부터 아 이거 십자까지 가면 무조건 겹치는데 나는 그때부터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보란 듯이 20일 날 그 변론 기일을 또 확정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사실도 있고 뭐 낭설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 내에 좀 문영배 이 소장 대행에 대한 좀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문화일보에서도 이 평의를 할 때도 뭔가 민주적으로 하는 느낌보다는 문영배 소장 대행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강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보도가 됐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변론기일을 좀 밀어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4대 4가 나왔다라는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문영배 대행이 내가 책임질 테니 따라와라. 아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해서 밀고 갔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문영배 또 소장 대행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동문 카페 문제에 대해서 공보관을 활용해서 또 입장을 낸다라든지 아니면은 예. 그 TF 팀에 사실 실무자들이 당연히 페이퍼들은 어레인지를 해주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재판 진행에 책임 있는 그 재판관 소장 대행이 대본이라고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네.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게 잘못하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위에서 뭔가 브리핑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실무자들한테 그 책임 떠넘겼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네. 사실 뭐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할 수도 없는 위치인데 자꾸 자기네들이 그 실전에서 현장에서 잘못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영배 대행이 직접 이 꾸린 TF 내에서도 불만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불만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헌법재판은 그 법리도 완결성이 있어야 되지만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런 절차를 가지고 납득시킬 수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차 변론기일은 뭐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게 중요한 증인들이 나와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후 3시,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후 7시에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 뭐 사실 한덕수 총리도 처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본인이 그렇죠. 좀 출석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출석한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에 따라서 좀 이게 뭔가 탄핵 심판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하시나요? 체포 지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스모킹건이 될 만한 진술을 할 사람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죠. 네. 그렇기도 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조지호 경찰청장 지금 굉장히 혈액암을 지금 앓고 있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가 안 건강이 좋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형사처벌이 돼서 내란죄로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로서 처벌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방송 때 여기저기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 내란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요. 바로 직전에 이석기 전 의원이 예. 내란 선동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요. 선동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는 게 내란죄예요. 그러면 중요 이 업무 종사자가 되면은 최소 10몇 년, 20년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혈액 감옥까지 앓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분들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진짜 굉장히 지금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군에서 중심이 돼서 일어난 일인데 경찰이 지금 여기에 어찌 보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랑 2명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경찰이 이렇게 된 거고 그 지금 최근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그 추가해서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몰라 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군의 어떤 조직 논리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인데 뭔가 군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유탄을 맞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게다가 지금 암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 더더욱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맺혀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가지고 이 증인 명단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신청했다 했을 때 약간 물음표가 떴어요. 물음표가? 네. 어떤 면에서요? 이 세 명은 예.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마지막 증인 신문에 이 세 명이 신청이 됐을까? 그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추가로 더 요청은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그렇죠. 거긴 안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네. 그렇긴 한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분명 그래서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예. 게다가 그 한덕수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그건 국무회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진술까지 지금 해버린 상황인데 오늘 그 본인의 탄핵 심판 그렇죠. 변론기일에서도 그 똑같은 얘기를 얘기했죠. 똑같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역시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도 이게 내란죄로 엮여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게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면 본인도 거기 엮여 들어가는 거고 정상적이지 않은 국무회의면 본인은 거기서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변호사들이니까 설주환 변호사도 변호사니까 알 거예요. 이게 진술이라는 게 법정에서 진술이라는 걸 본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은 증인이 나와서 할 때. 예. 근데 한덕수 총리 역시 본인 생각을 할 상황이거든요.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그런 경우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아주 대표적인 대통령에게 유해적 진술을 하는 증인이에요. 예. 근데 왜 이 세 명이 마지막일까? 이게 조금 마지막에 물음표가 떴어요. 수도 있지 뭐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우호적인 진술을 하는 증인들을 신문하는 것은 뭐 크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막 받아들일 때 뭐 영향이 좀 미비할 수 있지만 뭐 비우호적인 네. 증인들에게서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끌어내면 이건 약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약간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도 지금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차장에 대한 메모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일 수는 있거든요. 예. 헌법재판에서는. 네. 근데 그게 내란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즉 그게 뭐냐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네. 어떤 국가 정부 인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당 인사들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다퉈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훨씬 더 이게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근데 헌법재판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근데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해서 제가 빙의를 해보면 어찌됐든 간에 그 진술들을 탄핵을 시켜야 한다. 본인이 체포 지시 없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지금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경고용 계엄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계엄은 경고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예. 계엄이란 비상계엄은 우리가 헌법책을 보면 사후적 진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예. 대통령의 권한 행사
권한이지 이것을 예방적으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면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질 만큼은 따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뭐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예. 조지호 청장은 나온다고는 아까 뉴스를 보고 들어왔는데 어떤 형식으로 진술을 할지는 지금 협의 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매우 안 좋다 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진술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나와서. 진술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예. 오히려 적극적인 진술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이분이 한번 이렇게 증언을 한 다음에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어제 우리 채널A도 나왔었잖아요. 어제 채널A에 나와서는 좀 진술을 좀 바꾸긴 하셨는데. 네, 그게 좀 말이 좀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법정 진술로 남겨야 되니까 네. 아마 그 부분을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장원 전 차장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서 네. 오늘 또 채널A가 또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하나 더 공개가 되는데 어제 뉴스A에 출연해서는 일단 본인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메모를 처음 했다는 장소가 원래는 공터였는데 집무실이었다라고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바꿨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CCTV 기록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조차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보면은 집무실에서 뭔가 했어야 되는 시간에는 뭐 다른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간 공터에서 통화를 했다는 시간쯤에는 뭐 걸어가고 있는 뭐 집무실로 이동하는 뭐 이런 CCTV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진술이 좀 오염됐다는 게 국민의힘 쪽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좀 총체적으로 뭔가 객관성 있고 조금 입증 가능한 진술을 한다라기보단 좀 정치적인 레토릭을 구사한다는 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도 이 조태용 원장이랑 좀 진술이 엇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은 나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는 그런 명단을 보고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 없이 퇴근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홍장원 차장은 분명하게 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12월 6일 정보위에서는 나 오늘 처음 이야기한다 이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한테 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또 자인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점에 대해서 국조특위에서 쟁점이 생기니까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물어봤거든요. 재반박을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아니 뭐 제가 보고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했을 수도 그리고 있죠. 네. 사실 이번에 그 장소 관련해서도 또 이제 변론기일에서 좀 쟁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질문을 받으니까 아니 제가 시간은 제대로 기억 못할 수도 있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리고 이게 또 조태용 그 원장 측에서 그 7차례 청탁을 했다라는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한 거 아니에요? 홍장원 차장이 네. 직접 한 게 아니라 예. 제3자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고 네. 본인이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 차장에게 그런 청탁이나 하냐라고 꾸짖었다라는 것도 본인 페이스북에 분명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청탁이 뭐 있었다라고 볼 만한 그러니까 양쪽에 일단 그 크로스 체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이 언론이 질문을 하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면서 슬쩍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화법이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런데 이게 증인으로서의 어떤 신빙성을 갖추기에는 이런 식의 화법은 효과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 저는 최근에 홍장원 이 차장의 진술 변화를 보면서 약간 우려되는 점. 이게 여상원 판사가 이 비상계엄이 막 터졌을 때 어떤 프로그램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법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걸 탄핵 재판, 그러니까 파면은 될 것 같은데 내란죄는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요즘 드는 생각이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에 나오는 어떤 이러한 진술도 모르는 상태였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가버렸냐. 형사재판은 굉장히 아시겠지만 맞아요. 이게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따져요. 증언이라든지. 근데 증인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계속 달라진다. 그럼 이 진술은 신빙성이 많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아예 이 진술은 증거력이 많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탄핵 심판에서의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변화는 별로 이제 결론에 큰 영향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없을 거라 형사재판에는 생각하는데 있을 형사재판에는 수도 그 있다. 내란죄 재판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그러니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예. 사건이 있어요. 옛날에 그 이태원에서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네, 네, 기억나요.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화장실에서 분명히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두 명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근데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둘 다 무죄 나온 거예요. 그렇지. 예. 이게 뭐냐면 형사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수 있으면 두 사람이 공모 공동정범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이 확실히 저질렀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한 명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비욘드 더 리즈너블 다우트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어려운 용어를 쓰셨어. 아니요 그냥 네. 뭐 그냥 이게 네. 합리적 의심만 네. 넘어서는 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세요. 요거 최근에 그 민주당의 그 황운하 조국혁신당이죠 이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네. 관련된 그 무죄 판결에서도 또 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주는 수준의 입증이 있지 않았다 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그 입증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제 보면 체포조의 존재 자체는 물증 때문에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소장에 보면은 그날 그 개헌군들 단톡방에 보면은 지금부터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을 체포한다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는 있었던 거예요. 예. 물증을 탄핵시키지 못하는 한. 그럼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누가 지시했냐? 근데 그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증명력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현상이 있어도 처벌이 힘들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형사재판에 있어서 그 형사소송법이 헌법재판에 준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분명히 우리 헌법교과서에도 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준 수준의 입증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평의를 통해서 결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이거 자체가. 맞아요. 예, 어제 굉장히 논란거리예요. 조대현 변호사가 얘기한 네, 그 네.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가지고 그 형사재판에 쓸 수가 없는 건데 맞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네. 않으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없었던 게 조항이에요. 네. 조항이 생긴 네, 거죠. 그게 조항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받았다가 쓴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 신문이 보장돼. 예를 들어 공판기일에 반대 신문을 한 내용이면 네. 그것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받아서 보는 거라면 그건 괜찮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 진술이잖아요. 어떤 그 그냥 수사기관에서 일방 진술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그냥 우리는 이거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저는 합당한가? 저도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의문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라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한다 해도 제대로 진술을 안 하고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검찰 조서가 그대로 그냥 인정되죠. 인정되면서 증거로 그걸로 채택을 그냥 했으니까. 되는 거죠? 네. 예. 채택을 했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논란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자신의 형사재판도 걸려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들을 하셨지만 사실 곽종근 사령관과 그 홍장원 차장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적어도 법정에서는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각하고 또 이제 검찰의 조서를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자체로 절차상에 대단한 또 이제 문제 의식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학의 또 이제 가장 대가라고 하시는 뭐 그런 허영 교수님도 뭐 이 10가지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돼서 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홍장원 차장이 또 이 강력한 물증이라고 주장하는 그 메모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오염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태영 원장은 메모가 4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가지 또 버전. 네. 5개 버전이 또 됐다라는 말이 또 오늘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버전 하나 더 늘었나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 메모에 대해서도 사실 뭐 나름대로의 그런 또 프로토콜이 있더라고요. 그 정보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메모를 원래 이런 식으로 하냐?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지시가 있어서 기밀사항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 적어야 된다라는 명백한 그 절차가 있는데 홍장원 차장처럼 이렇게 메모를 적는 건 자기는 처음 본다. 그 박민영 대변인 용산에서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실에. 네. 그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사내변호로 있을 때 그룹 지주사에서 있었거든요. 그 뭐 기업이랑 지주사는 뭐 차원은 다르긴 한데 혹시 그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필사로 남기고 필사로 보고하고 세절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좀 있지 않아요? 사실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지간한 그렇지. 데들에서는 다 왜냐면 파쇄가 컴퓨터에 전부 다 저기가 하면은 다 남기 때문에 네. 필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쇄하고. 그다음 파쇄하고 그다음에 그 필사를 여러 번 옮겨 적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특히 안보실에서 좀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좀 지켜지고요. 사실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긴급하고 좀 정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메신저 같은 것들을 좀 보안이 높은 걸로 활용하는 식으로 대체하기도 하죠. 그런데 네. 이제 국정원은 사실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정보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본인이 듣다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필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모호하다라고 해서 보좌관한테 그걸 다시 적으라 그러고 네. 보좌관이 적은 걸 또 다시 적으라 그러고 그 위에 또 본인이 또 가피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전혀 정보기관의 그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유일한 물증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모의 이 증거력이 이렇게까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을 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볼 근거가 뭐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 물음표가 생길 수 있을 것 어떤 같아요. 이것까지는 뭐 너무 지엽적이긴 한데 어떤 유튜버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거 필적 감정을 해야 된다. 필적 메모에 감정.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각- 박선원 의원 예, 필체랑 약간, 비슷하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뭐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박선원 의원이 기존에 어떤 그 필적하고 이 메모의 필적을 해서 해봤나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네. 그것까지는 뭐 저는 이제 이거는 잘 뇌피셜인데 그냥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옮겨졌고 세절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그냥 홍장원 차장이 자기가 다 했다는 걸로 처음에 진술을 했다가 예. 지금 그 프로세저가 이렇게 밝혀져 나가면서 네. 지금 진술이 꼬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의 가장 큰 도우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큰 도우미가 될 수 예, 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역설적인데 네. 이게 아니 이거 반전에 이게 반전의 반전인데 그래서 이게 완전 이게 좀 다르게 지금 접근을 해서 보면은요. 예. 홍장원 차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증언의 증명력을 떨어뜨리고 이런 지금 탄핵시키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짜? 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법률가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한테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벙커짓 하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재판하다 보면은 뉴스파이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분명히 우리한테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해서 불렀더니 갔는데 계속 이게 이 사람 때문에 계속 틀어지는 네. 지금 딱 홍장원 차장이 그래서 오히려 그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에게 특급 도우미가 될 수도 있겠다. 결과적인 라는 생각이 반전의 요즘에 주인공이 네. 될 수 있다. 아 근데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생각 안 하는 헌법재판소는 그래요. 헌법재판소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건 다 형사재판이고 네. 형사재판은 진짜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한번 이렇게 하는 게 힘들거든요. 네. 그게 힘든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헌법에 따라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 이게 징계 절차 하는 거니까 이게 그쵸. 뭐 내란죄 뭐 구경을 하고 뭐 할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형량이 나오는 건 동아일보의 그 논설위원 분 중에 송평인 논설위원, 네. 저 송평인 칼럼 열심히 잘 보는데 송평인 논설위원님이 이제 그 강일원 재판관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썼던 그 법리를 깨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칼럼을 쓰셨는데 예. 그걸 이제 외대 로스쿨의 박재훈 교수님이 오늘 페북에 공유를 하면서 나는 이 칼럼에 동의를 한다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네. 또 똑같았어요. 예. 이게 수뢰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투질 않고 근데 그걸 이제 빼버린 게 이제 그 결국에는 그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탄핵소추위원장을 하시면서 근데 보통 현역이 그냥 있으니까, 예. 그걸 빼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그게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 헌법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만들어버린 거고. 지금도 내란죄는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뜬 거죠. 그때 예. 그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때 그 빼버린 그 선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 그걸 첫 번째로 그렇게 빼버리고. 그랬더니 이제 당시 강일원 재판관님이 주심이었는데 강일원 재판관님이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의 이유로 삼으면서 직업의 자유 침해를 탄핵의 사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위헌성을 가지고 탄핵의 사유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미르재단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게 한 게 직업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다라고 해가지고 직업의 자유 침해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법리가 그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색적이죠. 표현이네요. 네. 네, 이색적인 법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리 헌법- 조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네. 미리 변경한 그러니까 거군요. 뭐 저는 네. 다 좋은데 좀 어제 문영배 소장의 이해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조대현 변호사 얘기했었을 때
아니 이미 우리가 4회차 신문길에서 이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얘기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미 실기한 공격 방법 아니냐 이렇게 실기한 거 맞아, 아니냐로. 실기한 공격. 나 진짜 그건 깜짝. 좀 저는 변호사로서 이해가 안 됐다. 아니, 진짜 네, 나 결론은 깜짝 쉽게 말하면 이의 신청할 거면 진작하지. 네, 근데 그게- 왜 이 시기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소송은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1심에서 2심에서는 그걸 못 하게끔 돼 있어요. 1심에서 네. 충분히 해라라는 하는데. 것이거든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잖아요. 네. 불복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단 없죠.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그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쪽 그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게 나는 이유가 되나? 이걸 거부하는 어떤 마땅한 이유가 맞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법률 과정의 양심에서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음.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그래서 예. 조대현 변호사가 뭐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약간 이제 뭐 진보 성향이라든지 뭐 이쪽에서는 뭐 결국에 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짐 가방 쓸고 짐 나가버려 네. 이런 약간 포기했다는 듯이 네. 얘기를 짐 싸서 나가 뭐 이런 표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제목을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항의성 퇴정이잖아요. 이건 네. 좀 아닌데 이건 그러니까 그분도 헌법재판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네. 무슨 아까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는 무슨 평의의 결과가 그렇다. 뭐 내가 이거 뭐 대본인데 내가 그 대본이면 뭐 하려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 네. 대본 써준 사람이 와서 하고 앉아서 그 재판을 예. 해야지. 솔직히 우리 그- 법조계에서는 조대현 재판관 하면은요, 그냥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조대현 재판관님은 재판관들 중에서도 걸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지금 양쪽 진영의 그 변호인으로 들어와 있는 이 조대현 재판관이랑 김희수 재판관이 딱 그때 같이 계셨는데, 두 분이 딱 그런 분들이었어. 그럼 딱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다 뭔가 걸출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지느냐에 따라 다른 재판관님들의 움직임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분이거든요. 네. 근데 조대현 재판관님한테 실기한 공격방 그건 진짜 아닌 거예요. 그거를 딱 던지는데 저도 야 저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그래서 못 참고 나가신 거구나. 못 오늘 참으시겠어요. 그래서인지 석동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의 석동현 변호사가 문영배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지적을 했는데 묘하게 지금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를 하거나 심리를 하는 법조인들 중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많다. 하나하나 열거를 해보니까 뭐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체포영장 발부했던 서부지법의 판사, 이순영 부장판사, 그리고 문 권한대행까지 다 우리법 연구회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사실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대법원 내에도 사실 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좀 과도하게 쾌속 승진을 하면서 요직들을 차지했다.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 그 연장선에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문영배 재판관 좀 소장대행 개인이 좀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정말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헌법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포괄적인 가치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직업 침해의 자유라든지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런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더 정치하게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헌법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형소법에 비해서 과연 가볍다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의 일신상의 그런 구속을 하는 게 이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게 지금 탄핵 심판을 한다라는 건데 과연 이 두 가지를 저울질을 했을 때 아예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게 이 형사 재판상의 그 일신상의 구속을 하는 것보다 과연 가볍다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문영배 재판관도 뭐 가정법원 출신이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으로도 자꾸 국민의힘이 불복 빌드업을 한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네. 이건 빌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큰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 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재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론이 나와도 너무 많은 우리 사회적인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헌법재판소 내일 10차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한번 결론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은 이건데요.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대통령 입장에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건지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벌써 결론낸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은 결론낸 냈다.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증인들 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결론을 낸 걸 대통령 측도 지금 알고 있어서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이 3명이라도 왜냐면 이 3명은 불리한 증인인 게 확실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줄 리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던진 게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요,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우리 권한대행께서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지금 임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변론 갱신 갑니다. 변론 갱신 절차를 결과는 더욱더 길어지니까. 정해진 결론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예. 변론 갱신이 되면 이것이 또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임명해 놓은 다음에 차라리 4월 18일 이후에 그때까지 대선이 치러지진 않을 거니까 4월 18일 이후에 그냥 우리 권한대행께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2명을 그냥 임명시켜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예. 현재 헌재 구성이 보수 진보 4대 4인데 그 상태에서 이게 그 5대 4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2명이 빠지고 보수 쪽으로 2명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5대 3 구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5대 3.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구도로 5대 3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진보 쪽에서 그러니까 진보라고 얘기해도 좌파 쪽에서 저렇게까지 해버리는 이상 네.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헌재 안에서 보수 우위를 앞으로 6년간 가져가 보자. 네. 예. 예. 5대 3을 만들어 놓고 헌재가 이 정도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네. 헌재를 애용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보수 우위 5를 가져가자. 예. 어, 애용할 수 정말- 있는 방법을 좀 구상해야 된다. 지금.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네, 저는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도 이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시그널 주는 재판부는 제가 살다 정말 네. 이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집기는 불가능할 거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이미 정해져 있다 결론이. 그러니까 저는 좀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도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사실 이게 저희가 제도권에서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그런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 인식과 제도권의 인식이 심각하게 괴리됐을 때 이 제도권의 힘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이런 절차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왜 납득하지 못하냐라고 또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재량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어떤 이게 소송의 진행권이다. 내 소송 지휘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네. 단정적으로 내 말이 맞아라고 하면 이 대중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헌법재판소가 폭주기관차고 우리가 아무리 목 놓아서 외쳐도 이 사람들은 의사를 바꿀 생각이 없구나. 사실 이래버리면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제도권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가루가 돼 사라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전 이 지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제도권이 이렇게까지 이 대중의 무력감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자기적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 민주주의 위기를 만드는 게 예. 과연 이 아스팔트에서 묵나가 외치는 이 대중들인지 아니면은 정말 재량권만 주장하면서 권위주의를 외치는 제도권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는 어떠신가요? 어떤 결론을 내시겠어요? 내일 헌법재판소는 마침표를 찍고 싶겠지만 네. 저는 물음표로 끝날 것이다. 물음표로 끝날 그렇게 것이다. 아마 저는 신문이 다 끝나면 뭔가 좀 물음표가 끝나고 왜 이렇게 됐지? 라는 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아까 이제 경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측에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 측에 오히려 유리하게도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예.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내일 증인신문이 다 맞춰졌을 때 이게 충분히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8인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하게 증인신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아마 마침표 대신 물음표로 끝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마침표 대신 물음표로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언급을 좀 저희가 얘기해 봐야 되는데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민주당에서도 많이 놀란 것 같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 말이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였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래 이게 예전에 그 돌아가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예전에 썼던 말이에요. 예전에 TV 토론 나와가지고 노회찬 의원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색강이 흐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는 그 민주당 사이에는 거대한 뭐 바다와 같은 뭐 그런 게 있다 하면서 예. 두 당을 다 보수로 하고 자기들이 진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라인을 이렇게 그은 적이 있어요. 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예. 공격을 할 때 쓰는 그때 표현이다.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제야 세력들이 많이 썼던 표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보수 양당 체제다. 그러면서 이 제야 세력의 진보 정당을 따로 키워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게 있는데 예. 사실 호남 지방은 한국 보수의 산지기도 했습니다. 호남 보수라고 하면 그 인천 김성수 선생 여기 채널 A도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언급하시는 줄 네, 알았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호남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네. 그리고 인천 김성수 선생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게 민주당 본류였거든요. 근데 그 호남 보수의 성향이 이렇게 확실히 좌파 색깔로 확 변했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 당시 호남 보수 세력들이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으로 분리돼서 나가버리고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조금은 이념 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의 민주당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 호남 보수에 가까웠던 그런 분들이 또 지난 총선 때 이낙연 대표와 함께 또 여기도 계시지만 예. 이낙연 대표와 함께 또 멋지게 나왔어. 말하십시오. 네, 그래서 또 나왔어. 네. 그래서 또 나왔어. 그래서 이젠 진짜 순혈적으로만 남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대선 치르려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지. 예. 예, 이제 중도로 그 이렇게 와야 되는데. 본류들이 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너무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이제 색깔 정말 진한 짠물 같은 이제 그냥 극자에 가까운 예. 그 아버지 이재명 뭉치는 그 세력들만 딱 남아 있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는 총선 치렀다가는 이 비호감도를 깨뜨리기도 힘들고 박스권을 나오기도 힘드니까 예. 중도 보수로 택깔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거는 대선 전략으로서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유효하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진영이 40대 40이고 예. 가운데 20%가 있어. 나는 근데 이거 궁금했어. 네. 저한테요. 예, 갑자기 또. 나 궁금했어. 예. 예.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이 우리 당에서 네. 그 소위 말하는 약간 조금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랑 저랑은 약간 스탠스가 조금 다르긴 하니까 네. 친윤 당안에서 친한. 사람으로 따지지 말고 명확하게 구분을 네, 사람으로 따지지 말고 예, 약간 예. 좀 더 오른쪽, 약간 더 중도에 네, 네, 가까운 쪽 이렇게 예. 나눠서 얘기를 예. 하면 근데 저희는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이 중도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 중도 보수다 하고 하는 것처럼 중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이 박민영 대변인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우리 당내 인사들의 중에서 그 좋아하는 유튜브들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는 없다. 네. 네, 중도는 없다. 중도는 힘센 없다. 쪽에 붙는다. 중도는. 예.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힘이 세 보이면 중도로 우리한테 다 오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중도층의 정확한 개념은 저는 저관여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치의 고관여층화가 되면 될수록 자신의 어떤 생각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소위 저관여층이라는 것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선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보고 어디가 대세인지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고관여층들이 어디가 맛집인지를 서치하는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저관여층들은 팔로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집이 맛집이고 좋고 음식도 맛있고 재료도 좋은 거 쓴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사실 줄을 서는 거거든요.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뉴스 보려 그러니까 여기 바퀴벌레 나오고 재료 썩은 거 쓰고 뭐 여기 맛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내부에서 하기 시작하면 과연 사람들이 몰리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전 이게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아닙니다.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선거라는 게 토론이랑 비슷해요. 제가 토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누가 더 심사위원들에게 설득적인 얘기를 하느냐가 토론인 거거든요. 누가 더 올바른 소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 우리가 채점을 할 때도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유효하게 반박을 못하면 점수 카운트하지 않아요. 반박을 못한 것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호도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조차도 이게 그 토론의 본질을 봤을 때, 레토릭이라는 본질을 봤을 때는 설득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후적으로 뭐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 순간 설득적인 얘기를 한 것 자체는 심사위원들한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선거는 과정의 평등보다 과정의 합리보다 결과의 합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왜 굳이 이 집 망한 집이에요라고 홍보를 하냐 이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제로 좀 돌아와 보면 네. 사실 저는 진보와 보수가 심플한 어떤 개념이라고 봅니다. 진보는 바꾸려는 자,
보수는 지키려는 자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 소위 제가 아까 대중과 제도권을 말씀드렸는데 시민사회에서 제도권에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바꾸려는 사람들이죠. 예. 과거 민주화 세력이 그랬죠. 그리고 제도권에서 이런 바꾸려는 움직임을 막으려는 자들이 소위 보수,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강기정 시장이 과거에는 시민사회에 있는 진보 세력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득권 보수 세력이죠. 이제 아스팔트 시위에 대해서 불허를 하니 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득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뭐 이재명 대표가 의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민주당을 진보 세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도 무슨 뭐 헌법 수호 세력 이런 표현을 쓰지만 아니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아니면 공수처 다 민주당이 옹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가기관들을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가해자 서사, 기득권 서사가 커지는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것에 반항하느냐. 젊은 세대들의 그런 기본 기치가 뭐겠습니까? 진보 말 그대로 탈기득권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에 너네들이 기득권이고 적폐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힘 되게 센 줄 알았죠.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네. 그런데 비상계엄 직후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수처가 이 형사 마약수사 형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체포를 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이 지키려는 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정하게 해달라고. 네. 이게 바로 사실 일부 아스팔트 감성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죠. 저희가 이미 기득권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말씀을 하시지만 의사결정 못 바꿔요.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화가 돼서 양대 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얼마나 빚이 많습니까? 조직이 얼마나 고착화돼 있습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민주당은 보수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을 외면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민주당의 보수 기득권에 그러니까 좀 표현이 개념이 좀 이렇게 이상해졌지만 그런 반하는 이런 청년들의 그런 마음, 이 반기득권적인 정서를 어떻게 당에 생착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예. 그렇게 보죠. 개념을 좀 다시 재정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민영 네.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한계가 좀 되는데 약간 혁명적인데요? 제가요? 상당히 혁명적인데. 이제 빠져들어서 아니 들으신 거죠? 혁명적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파야.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레디컬한 혁명주의자에 가까운 지점인데, 근데 진짜 또 지난 총선 때 이 합리적 중도의 길을 찾아가셔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 어디 가서 내가 중도 보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 민주당 탈당했는데. 그러니까 차장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안 놓치려 그러나?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그 중도 보수의 길로 가는 거는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아진 거야. 네. 나 기득권인가 봐.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죠? 이 표현을 듣고. 놀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영악하구나 이재명 대표.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우클릭으로 뭐 얘기를 보여지는 모습이라든지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당 내에서 어떤 공론화돼서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니에요. 당 내에서 뒤집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다 네. 얘기를 하고 뭐 다 앞에서는 얘기 다 해요. 뭐 개정을 해야 될 때 또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저는 근데 이 말을 뱉은 것은 상당히 대선 전략으로 하나로서는 상당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1월 초부터 그다음에 설날까지 계속돼 이어지는 그 수십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결론은 나왔어요. 양대 진영은 공고하게 지금 붙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중도층에서 누가 조금 더 캐스팅 보트를 어떤 쏠리냐에 따라서 지금 이 판세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당 지지율은 거의 근접했다고 봐요. 왜? 정당 지지율은 각 당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거든. 근데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중도층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도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떤 여론조사 내에서의 메타 분석을 해보면 중도층이 계속 민주당한테 그래도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을 잡아야지만 이 선거가
확실히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도 박스권이라는 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45에서 46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 아니까, 원래는 이 분위기면 50%가 넘어야 정상이죠. 네.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지금 40% 중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의 대선은 조기 대선은 거의 신승에 가까운 1%, 1, 2% 내에서 나타난다. 결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은 중도층이라는 것을 파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다. 그리고 지금 왜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장 부족한 거 신뢰성, 일관됨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일관되게 오락가락하더라 네. 이런 그렇죠. 일관되게 오락가락. 자체가. 제가 네. 보더라도 뭐야 오늘은 이랬다가 아니 그러면 또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또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얘기와 본인의 얘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중도 측에서는 좋게 안 본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네.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 좀 개념을 계속 재정립을 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에 소구하는 게 아니라 보수화된 자신의 코어층에 소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화된 코어층에 민주당이 이제 서민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민주당의 코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50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으로 보나 자산으로 보나 가장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책들을 하는 걸 보면 52시간제 유연화라는 건 사실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건데 철회해 버리잖아요. 왜? 양대 노총이 반대하니까. 네. 그리고 정년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년 연장을 임금 피크제 없이 시행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노동자들한테는 불리합니다.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도 같은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세대별로 이해관계가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 세대 근로자들이 아니에요. 기성 근로자들이죠. 또 상속세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녀 공제 확대하는 걸로 처음에 안을 냈었잖아요. 상속세 인하하는 것도.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가져온 것은 부부간의 공제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코어층들이 그 코어층 내에서의 어떤 이해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안을 교묘하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민주당에서 그 종부세 폐지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 때 좀 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둔하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들이 부자 감세를 반대하고 무슨 뭐 서민 정당을 얘기했을 때 자신들의 코어층이 호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고 있구나. 사실 종부세에 가장 크게 피해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내 집 마련 가지고 있는 내 집 가지고 있는 민주당 코어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책들을 쭉 보시면 그냥 사실 저는 그 매표를 위한 자기 지지층 소구용 정책이라고 보지 이거 확장성 정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것도 저는 젊은 세대로부터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결국엔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거든요. 예. 민주당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니즈가 다른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점이죠. 이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민주당과 다르게 청년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거를 언어화해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속세 인하라는 것도 저희가 기업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경영권에 대한 그 안정적인 보장이 되고 이 물적 분할 같은 좀 무리한 의사결정을 안 하게 되면 예. 결론적으로 증시 밸류업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에 우리 상법이랑 트레이드 하시죠. 상속세 낮춰줄 테니까. 우리 좀 어차피 중국 자본에 양도를 할 바에야 차라리. 그러니까 기업 승계해주고 대신에 주주 증시 의무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타협을 통해서 이중으로 증시 밸류업을 하고 가장 큰 수혜자가 청년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런 게 문제인 거고. 대통령실에서 일했네. 네. 일을 근데 하나도 안 한 줄 알았더니. 일을 많이 굉장히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박민영 대변인, 장면인 대변인 말 들으면 윤석열 정부 일 열심히 했네. 근데 왜 그럼 우리가 몰랐던 근데 거야? 이제 박민영 대변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저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그 열망이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깔려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언더 열망이 73에서도 사실 그게 예. 드러낸 거죠. 거기다 네. 전선을 치고 예. 이렇게 한 건데 박민영 대변인이 얼마 전에 이 언더 73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한 걸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비판으로 근데 이렇게 봤는데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핏 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그렇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도 예. 저기 하고 이렇게 자격증도 갖고 있고 했던 설 변호사나 나에 비하면 네. 조금 더 레디컬하고 조금 더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제가 기득권이 그쵸?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더 강한 것 같아. 대통령실에서 엄청 네. 싸웠습니다. 우리 예. 그러니까 약간 네. 그래서 들어와요 언더 73에 아니, 나중에 지금 나중에 들어와 그냥. 언더 73까지 터져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 당내 비명계에서는 좀 비판이 나왔는데 일단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왜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진보 보수 논쟁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비명계 일각에서는 당 정체성을 공론화 과정 없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김경수 전 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 일단 민주당 내부의 어떤 기존 민주당 세력들은 좀 불쾌한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뭐, 중도 보수 선언. 이재명 대표는 딱 한마디로 다 정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중도 보수라고 그랬더니 진짜 중도 보수인 줄 알더라. 우리가 원래 진보였어. 네. 대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끝난 그렇기 다음에, 때문에 예. 뭐 지금의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고 하면 물론 그 종부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예.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 네. 이걸 가지고 왜 우리가 정말 소수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2%가 내는 사람의 98%한테 욕을 먹고 있다. 그럼 민주당 이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 내부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진보 세력에게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에서는. 가치에 있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걸 본인이 지금은 아예 뭐 거의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네.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다음 타자는 종부세 폐지일 거예요. 아마 다음 대선에 타자는? 가까우면 다음 발표는 정책 발표는 종부세 폐지로 예측 가능하죠. 가지 않을까. 예. 세금 관련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 대선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부의 그 도구마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생존 본능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돼야지 살아요. 대통령이 안 되면 예. 그 다음에 돌아올 칼끝이 어디로 갈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본인이.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관련된 것도 52시간 폐지할 것처럼 하다가도 근데 당내에서 52시간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도대체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어떻게든 그 중도로 나아가려는 길을 막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그 과정이 우리 당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네. 한 가지 내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다시 본 게 있어요. 사실 이번 국면을 보면서 예.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좀 다시 본 게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깨달았고 네. 그래서 작년에 이러셨으면 나는 지금 배지를 달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전에 좀 결집을 네, 그러니까 시켜줬으면. 그때 결집시켰으면 네. 예. 근데 그때 비상계엄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비상계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결집하는 그런 능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보면 근데 지금 다만 예. 거기서 더 계속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작년에 총선을 뛸 때 네. 제가 그 선거차 위에서 유세를 하고 있으면 그 밑에 꼭 그 8번이신 분들이 이걸 목에다가 이렇게 차고는 제 선거차 주변에 나타나서 28 이러고 돌아다니셨어요. 8번이신 분들 자유통일당 말하시는 예, 거죠? 지역구 네. 2번 예. 비례 8번을 이러고 돌아다니시는 거야. 근데 28 청춘 이런 네,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게 선거법상 그 다 타당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세를 하고 그냥 가면 이분들이 제 선거사무소까지 쳐들어와서 막 항의를 해. 네. 왜 우리 아는 척도 안 하느냐 막 이러면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선거법이 그러하다 안 된다. 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8번 28 이렇게 우리 분명 국민의힘에 저기는 4번인데 비례정당이 있었잖아요. 비례정당 따로 네. 있어요. 4번인데 그냥 8번 하시더니 2.3%가 가져가셨어 그분들이. 그래서 2.3% 가져가셔서 의석은 못 내고 한 명 더 나온 게 예. 천하람 의원이에요. 예. 그 덕에 그게 천하람 그 그 없었으면은 천하람 의원이 아니라 우리 당의 19번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이 예.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 한석을 천하람 의원에게 갖다 준 게 이 분들이야. 네. 근데 대통령 때 나는- 얘기까지 아니 근데 하시는- 그분들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는 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을 좀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그러니까 정도까지 그 정도로 하는데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거기까지 오는데 태도는 지금 우리가 네. 평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처절하구나. 이 정도로 쳐줘라. 아니 그러니까. 52시간도 내던져. 예. 기본선부터 더 내던져. 다 내던지겠다는 네. 거잖아. 나 네. 살기 위해. 그거에 반해서 제가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적으로 4분 5일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물론 대선에 대한 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기 대선에 대해서 말을 못 하니까 내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 내부적으로 4분 5일이 돼 있어가지고 보면 뭐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 진짜 민주당 쪽은 어찌 보면 거의
저는 경선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박용진 의원도 만나, 김부겸 의원도 만나, 뭐 김경수 의원, 뭐 전 지사도 만나. 이건 통합이라는 이름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원래 경쟁이 끝난 다음에 경쟁을 진 후보들한테 야 우리 그래도 원팀이야. 그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경쟁도 하기 전에 미리 미리 우리는 통합이야.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야. 내 밑으로 다 들어와서 이제 힘을 합해야지. 예. 이거 이미 경선이 끝난 모습이에요. 이미 민주당은. 근데 여기는 아직도 좀 네. 그렇다. 이거 제가 답답하다고 하셨으니까 예.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자면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네, 맞아, 짧게 맞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은 심판이랑 선수가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공약이 됐건 정책이 됐건 얘기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지금 저희 지도부에는 선수가 없습니다. 선수가 저희는 없죠. 심판이죠. 없네요, 그리고 사실 네. 이 탄핵 심판 국면이 지나야 우리 선수들이 이제 각자의 비전과 아젠다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세팅한 아젠다, 이재명 대표가 편승하는 아젠다들 다 저희가 먼저 세팅을 해둔 것들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과제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건 좀 우리는 사안이 오늘 알았잖아요. 박민영 분리해서 대변인한테 이렇게 듣고. 열심히 한 제가 예. 몰랐어. 많은 얘기들을 앞으로 들려드리도록 저 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예. 예, 이 정도로 반박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박상수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야 5당이 원탁회의를 맞아요. 시작했는데 네. 개혁신당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상을 조금 예측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어떻게 한 테두리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까지 좀 갈라치기를 하고 끌어들였는데 싶은 거죠. 네. 이거는 보수 갈라치기 보수를 갈라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내가 총선 때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28 운동 안 했으면은 우리가 한석도 가져왔을 거라니까요. 예. 108석이 아니라 109석이 됐을 거야. 근데 네. 아무 의미도 없는 2점 몇 프로를 거기서 들고 가가지고 개혁신당 3석 만들어 줬잖아요. 예. 그래서 개혁신당은 지금 저쪽으로 다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자기들은 뭉치고 우리는 분열시키면 분열시키고 필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고리를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거기에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부에서 우리 내부에서 민주당이랑 그렇게 손뼉을 치고 그런 식으로 고립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당 내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저는 보수 분열주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보수 분열주의자들이에요. 보수 분열주의자들이고 이재명이랑 사실상 국공합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공합작까지? 네. 국공합작하고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네. 보수 안에 뭉치려고 한다면 진짜 지금은 보수에서 중액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다 끌어붙이는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예. 끊임없이 그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면서 이재명과 손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뭘까를 저는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작은 우리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뒤로는 사실상 국공합작과 같은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닐까. 이거 예.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꼭 반박. 같은데 네. 지역구가 저희 지난 총선에서 45% 득표했는데 비례대표가 36%대를 득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3%만 날아간 게 아니라 8% 넘게 날아갔어요. 더 그러니까 날라갔네요. 저도 커밍아웃을 하자면 전 뭐 당시 당직자도 아니었으니까 저도 국민의 미래 안 찍었습니다. 예. 왜 안 찍었냐? 명단을 제가 도저히 봐도 이거 얘기하셔도 돼요? 개혁신당 찍었나? 아니요. 그럼 개혁신당 찍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 하람이 당선시킨 거야? 조금 더 우파색이 강한 정당을 찍었습니다. 예.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근데 네. 비례대표라는 것은 사실 뭐 직능단체 표를 가지고 있든지 뭐 상징성이 있든지 아니면 뭐 전문성이 있든지 뭐 이제 그런 뭔가 당의 어떤 의무로 양으로든 뭐 농공행사한 개념으로 어떤 기여한 사람들을 하든지 사무처 뭐 직원들을 배를 하든지 그런 기본적인 관례와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난 비례대표는 전혀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저는 이게 비례대표라기보단 사회적 배려자 명단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 비례대표 명단 얘기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데려왔으면 차라리 제가 진짜 뭐 원전 전문가, 하다못해 뭐 증시 전문가, 뭐 부동산 전문가라도 모셔왔다라고 하면 저 표 줬을 건데요.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글쎄요, 특히 김혜지 의원 같은 분들을 저희가 왜 재선을 시켜드려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됐습니다. 예. 당시 저는 공직자였으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뭐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를 돌아봐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 2조 심판론에 대해서도요. 네. 오히려 그때 사실 저희가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표현 안 썼습니다. 민주당 정권이라고 했어요. 왜 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토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구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이조 심판론에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당이 야당을 탓한다라는 건 1차원적인 문제고요. 2차원적으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앙숙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네. 친문학살 때문에 만들어진 게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런데 이조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여당이 직접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지민 비조 전략이 적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양측의 비례대표 합산과 지역구 합산 득표율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거는 정말 전략상의 부재가 가져온 문제인 것이지 예. 뭐 특정 세력이 이재명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제 주장입니다. 특집을 하나 하시죠. 지난 특집. 총선의 패배 네. 누구의 그거는 이거는- 하나 하고 아, 네, 요것만 할게요. 요것만? 예, 네. 요것만. 그 박민영 대변인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나 되게 중요한 좋은 문제인 것 얘기죠.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총선은 원래 좀 쪼개지는 선거죠. 예. 근데 대선은 누가 더 붙고 뭉치느냐에서 총력전이죠. 결국 총력전이에요. 두 세력의 총력전인데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단 60일 이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저쪽은 지금 이미 다 저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가다가는요. 그렇지, 다 싸우지 같이 역사의 죄인이 손 됩니다. 잡고 예. 다 같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수가 있어. 예. 싸우지 말아요.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예. 이거는 우리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받을 기회를 받은 사람들끼리라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저기를 위해서는 휴전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누누이 휴전해요, 얘기를 그럼. 하고 있어요. 네. 누누이 그러면 하고 있어요. 마무리는 두 분이 악수하는 예. 걸로. 아니 또 악수 한번 잘못하면 우리 그 또 이재명 대표랑 악수 한번 그 잘못했다고 그 근데 이제 다음 주 한번 하세요. 네, 그래도. 다음 주도 있고 저희가 예. 차근차근 좁혀가는 것을 네. 조금씩 아직은 좀 머네요. 네. 예. 의자를 좀 붙여서 앉아드릴게요. 의자 그 2인용 의자를 하나 해가지고 원샷에 좀 잡힐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마무리는 짧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짧게 원래 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언급한 속내 한 줄씩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어떤 속내에서 나온 걸까? 저는 이거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좋던데 앞에 얘기 다 들으면서 다 예. 생각하면 되니까.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마침표보다 단적으로 네, 할게요. 단적으로. 네. 단적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박민영 대표님. 많이 급하다. 많이 급하다. 근데 경계해야 된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살려주세요. 많이 급하다. 하지만 경계해야 된다. 뭐 세 분 말을 이어붙이니까 결론이 확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우리 싸우지 말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이좋게 제발. 예. 제발. 네, 알겠습니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내일 아침 정치 시그널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